네, 안녕하세요. 대전시민대학에서 비평적 글읽기와 실험적 글쓰기를 강의하고 있는 유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강좌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네요. 모든 분들이 이런 기회를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강좌를 소개한다기보다는 대전시민대학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소통과 공론의 장이 보다 바람직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움에 대해서입니다. 새로움, 변화한다는 것, 새롭게 된다는 것, 이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과 함께하기로 하겠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지가,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1대4로 패배한 지가 몇 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벌써 4년이 넘은 일이 되었습니다. 4년. 4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벌어졌던 일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버전은 이제 알파고계의 석기시대, 조금 더 심하게 말한다면 알파고계의 시조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나날이 가파르고 빨라서 우리 인간들에게 거의 그 파고처럼 덮쳐오고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19 시대입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만남의 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만남의 장을 펼치고 있는 언택트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글을 쓰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새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다소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진단을 좀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그런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이야기들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이름은 유달상입니다. 달월자가 들어가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달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소설가, 수필가로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충남대학교에서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늦깎이입니다. 이제 60을 내일모레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학위를 딴 것이 이렇게 큰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제가 늦깎이로서 만학도로서 평생 교육의 하나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충남대학교와 대전시민대학에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비평적 글읽기, 실험적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순서에 맞게 교육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으로 마무리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저의 교육 철학이랄 만한 게 있다면 바로 지금 드린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참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대학에서도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많은 강좌를 지금까지 7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다양한 강좌, 예를 들면 수필, 소설, 실험적 글쓰기, 비평적 글읽기, 또 대전문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 자신이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색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출발한 강좌가 여러 수강생 여러분들과 다양한 서사적 시도를 통해서 서로 배움을 실천하는 장이 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로 배움이라는 말을 우리 평생교육의 장에서 자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평생교육의 장에서 교수자는 계몽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들께서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이력이 있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글을 쓰시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강사에게도 큰 배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강사와 학습자는 서로에게 교사이며 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읽는지가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를 하나로
그러니까 이의적으로 연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늘 문학의 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처럼 붙어있는, 하나로 붙어있는 양면입니다. 그리고 읽기와 쓰기는 서로를 도와주고요. 또 서로를 보충해 줍니다. 이게 일의성 철학이 문학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호기심을 실천하기 위한 비평적 글읽기와 실험적 글쓰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몇몇 문예지가 문학의 흐름을 주도하고 방향짓는 이러한 중심주의적 어떤 문학장은 점점 소멸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개인이 또는 어떤 특정한 지향성을 갖는 여러 문예지들이 다투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온라인을 매개체로 하는 다양한 어떤 장들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들이 명멸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문학 장에 부응하는 어떤 공부, 글쓰기 공부 이런 것들이 우리 대전시민대학에서 글쓰고 책 읽는 이런 공부에도 스며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소설이다, 수필이다, 시다 등등 설정된 장르를 탈장르와의 경계선 사이에서 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경계 허물기라고 해도 좋고요. 예를 들면 소설을 예로 들자면 기왕에 축적된 어떤 소설적인 많은 양식과 많은 지식 위에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즉 소설을 넘어서는 소설을 지향하는 글쓰기와 글읽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교육 방식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된 어떤 형식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좀 어떤 틀에 맞춰진다는 생각도 하지만 또 편리하기도 하네요. 모든 것은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학습 목표는 강좌 제목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비평적 글읽기를 시도하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글쓰기의 모티브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을 실험적 글쓰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박상용, 니체, 들레즈, 박지원 이 네 분의 저자들의 성함을 감히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020년 코비드19로 인해서 제대로 강좌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박상용과 들레즈에 관해서 1학기에 잠깐 또 2학기에 잠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분들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 네 사람과 네 사람이 남긴 저작들 사이에는 뭐 별로 공통점이 없고요. 또 이들 모두가 제가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새로움에 관련해서 연대기적으로만 보면 이들은 결코 새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 네 분들 모두 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다 돌아가셨어요. 먼저 태어난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1737년에 태어나서 1805년, 그러니까 영정조 시대를 살고 순조 초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니체는 연암 선생이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한 40여 년 후인 1844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20세기 첫 해인 1900년에 정말로 고뇌와 희열이 교차했던 파란만장한 이 저작자로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로부터 25년 뒤인 192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질 들레즈라는 20세기 천재 미학자가 탄생하죠. 이 들레즈는 1995년까지 살다가 지병을 얻은 다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더 이상 지적 활동을 할 수 없다. 더 이상 지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암 박지원, 니체, 들레즈 이 세 사람은 태어난 연도와 돌아가시고 나서 또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같은 하늘을 이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박상용 선생은 1940년에 태어나서요.
3년 전인 2017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1940년 장수에서 태어나셨고요.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수많은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니체와 들레즈, 연안 박지원은 좀 다소 익숙하실 텐데 박상용이라는 이름은 좀 낯설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선 세 사람보다도 이 박상용 선생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상용 선생은 어마어마한 세기적인 작가이면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의 면면을 다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박상용 선생의 저작들이 우리 대전시민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문학장에서 논의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그의 문학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지적 세계가 넓어지고 확장되고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문학 본래의 어떤 본질들이 많은 사람들 개개인 속에서 확인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아주 간절하게 있습니다. 얼마 전 완성한 제 학위 논문도 질 들레지의 이리성의 눈으로 본 박상용 소설의 존재론 연구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박상용 소설의 존재론 연구였는데요. 많이 어떤 부족한 연구였지만 그 연구를 계기로 해서 저도 들레지와 박상용, 또 니체, 또 연안 박지원 선생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하는 계기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고 또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그 비평적 글읽기, 실험적 글쓰기라는 제목만 보고서 많은 분들이 너무 난해한 교육이 아니냐, 수준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의 말씀을 옮기면 선생님의 강좌는 제목이나 이런 프로그램만 보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첫째, 난해함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어떤 선입견들을 좀 버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은 앞서가는데 문학예술 분야는 언제까지 우리가 어렵다, 난해하다, 접근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한 측면은 대전시민대학은 어떤 대중들이 평생교육을 하고 서로 배움을 나누는 어떤 장이지만 이 장에서 옛 것만 탐색하고 대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것만 탐색해야 된다는 선입견 또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는 우리들의 매일매일 현실적이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작자들이 남긴 사유의 실마리를 자꾸 우리 현실로 끌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학기의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루즈합니다.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학기마다 한 권의 책을 10주에 걸쳐서 나눠서 읽고요. 거기서 얻은 모티브를 통해서 한 편 이상의 글을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때는 박상용 선생의 죽음의 한 연구를 나눠 읽었습니다. 한 3, 4주 만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어렵다는 책들을 완독을 하셨고요. 그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서 글쓰기를 해나가는 찰나에 코비드19가 저희의 강좌를 멈춰 세웠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두 번째 학기는 질 들레지의 카프카라는 저작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하는데 역시 우리 코비드19가 멈춰 세웠는데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들레지는 아니지만 또 만나고 있다는 이런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새로운 텍스트와 저자들에 대한 탐색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비평적 글쓰기 그리고 실험적 글쓰기의 발걸음은 멈춤없이 계속될 거라고 여러분들께 약속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비평적 글읽기, 실험적 글쓰기 학기별 학습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전시민대학 프로그램은 10주가 한 학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주를 통해서 한 권의 저작을 읽고요. 거기서 글쓰기를 진행하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매 학기 첫 주에는 저작자들에 대한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학기의 1주에서는 한국문학의 태산 박상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박상용으로부터 어떤 모티브를 우리가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요. 물론 이미 박상용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함께 진행이 되죠. 다음으로 이제 2주에서 10주, 9주간의 흐름들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단은 죽음의 한 연구를 한 주 만에 다 읽을 수 있다면 모두가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나눠 읽도록 권해드리고요. 거기서 이런저런 모티브를 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학기에는 둘레즈와 카프카, 그리고 세 번째 학기에는 니체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이 저작은 니체가 스스로 자기의 독서 편력들, 그리고 자기의 저작들에 대한 자전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는 한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 저작은 니체의 눈으로 니체를 한눈에 본 그러한 저작으로서 전모를 살피는 데 유용한 저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기에는 연암 박지원을 첫 주에 소개하고, 두 번째부터는 열아일기나 또 돌베개에서 나온 박지원 전집이 있습니다.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전집을 읽어나가는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모티브 얘기를 하는데요. 모티브라는 것은 한 예술작품의 주제를 설정하는 어떤 요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한 예술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사상이나 이념 등등의 어떤 요소들을 모티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한 연구로부터의 글쓰기 모티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죽음의 한 연구는 유리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원래는 바다였었는데 사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마른 늪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사물을 만들어낼 때 개인마다 공간 설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나는 그 공간으로부터 어떤 주제를, 어떤 소재를 채택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의 실마리를 유리로부터 얻어낸다는 것이죠. 또한 유리가 있고 그 읍내라는 또 다른 이 공간이 설정되는데 이원성의 구도로도 보는데요. 이런 공간 설정의 사례도 어떤 이 죽음의 한 연구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외에도 많은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니체 저작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전적 기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었느냐가 무엇을 쓸 것이냐를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기록해 왔는지가 앞으로 또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는 것이죠. 니체는 그의 저작들에 대해서 저작을 저술하기 전과 저술한 후, 자기 내면에 있었던 여러 변화, 자기의 인간관계라든가 시대 상황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들, 글쓰기라는 것들의 전후, 좌우, 앞뒤, 상황적 맥락에서 나의 행로들을 살피고 또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저작에서 그러한 모티브를 또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질 들레지의 카프카는 말 그대로 카프카라는 이 작가에 대한 비평서입니다. 사실 혼자 쓴 책이 아니라 펠릭스 가탈이라고 하는 그의 영혼의 동지, 글쓰기 동지죠. 전개의 고원과 안티오이디푸스도 같이 썼습니다. 이 펠릭스 가타리와 함께 질 들레지가 저작한 이 카프카의 글쓰기로부터, 카프카적 글쓰기로부터 소수자적 글쓰기라든가 되기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모티브를 또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아일기죠. 열아일기. 이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고요. 독일에 괴테가 있다면 우리 한국 문학사에는 연암 박지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영정조 시대를 살면서
문체를 전복하고 마침내 문체 반정이라는 이 사건까지 이끌어내게 되는 그의 글쓰기는 정말로 자유롭고 호방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소단적신이라는 짧은 글은 저도 아주 좋아하는 글인데요. 이런 글들을 강의실에서 만나면서 자기 글쓰기의 계획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네, 10주차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비평적 글과 실험적 글쓰기 텍스트로서의 저자들과 저자들의 말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저작자들은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연대기도 다르고 또 세계들,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새로운 세계관을 담지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암 박재원 선생은 40대 초반에 청나라를 기행하고 와서 그런 말을 남기죠. 내가 본 것은 소의 똥과 깨진 벽돌이다. 그랬습니다. 네, 옛것과 새로움에 얽혀있는 연암의 여러 면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암을 저항가요, 혁명가요, 시대의 이단화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연암은 당시 정파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세력에 속해 있었고요. 또 스스로는 과거에 나가지 않지만 자식을 과거에 나가게 하려고 또 과거장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애끓는 어떤 부정을 보이고 있는 옛사람으로서의 모습도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어떤 경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완전히 옛것을 털고 새로운 것으로 나가진 못해요. 사실 그 명나라 연호를 쓰지 못하는 당시에 청나라를 다녀와서 연암이 어떤 한 기록들을 보면 그 내면에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암이 지향한 바는 뚜렷합니다.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실증주의라는 세계로 나아가야만 조선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밝히죠. 그것이 그가 남긴 양반전을 비롯한 많은 소위 문학 작품으로 분류된 작품 속에서 녹아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역시 새로운 세계관의 담지자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는 표현들을 니체학회 회장이라는 이정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어떤 시대 정신의 선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해도 신은 안 죽을 수도 있고요.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선언들을, 언명들을 약간 은유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니체는 적어도 자기 외적인 세계가 아니라 자기 내적인 세계로 전회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어떤 그런 철학자였죠. 자기로부터 생성하고 내가 내 정체성으로부터 되기라는 것은 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변화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나는 나로부터 가장 먼 존재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결핍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현 존재로서의 자신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니체의 고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먼 곳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하는 이런 세계관을 니체로부터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질 들레지에 따르면 우주의 탄생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원인이 없는 결과, 우주라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그 자체가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우주는 그 자체가 생산하는 원인이었고 결과였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안티오이디푸스라는 저작의 곳곳에서는 무의식, 우리의 무의식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또 프로이트와의 세계적 대결을 벌입니다. 물론 육체적 대결이 아니라 정신의 대결인데요.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억압 기제로 봤어요. 무의식은 우리를 억압하는 어둠의 기제로 본 거죠. 그런데 들레지는 거기에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무의식은 욕망하는 기계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질 들레지가 단순히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건 아니에요. 들레지의 안티오이디푸스는 새로운 자본론의 시도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인데요. 들레지의 기획은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들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병폐에 대한 극복 방식이 분열이라든가 우리 내면에 들어차 있는 어떤 정신 분석의 이 억압 기제들을 분열적으로 해체하고 탈주선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아주 미시적인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들레즈의 기획입니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것이죠. 박상용 선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넓히면 그 자체가 한 우주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신문에도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요. 7조 어론이라는 대저작의 한 구절에 나오는 거죠. 마음을 넓히면 그 자체가 한 우주다? 이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인간 개개인이 하나의 우주고 그 우주는 넓히면 넓힐수록 넓어질 수 있다. 진화할 수 있다.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느냐? 궁극까지 넓어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박상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또한 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말씀과 마음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하는 박상용 특유의 개념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욕칠정을 가진 우리들 모두가 진화를 통해서 궁극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역시 새로운 세계관의 담지자입니다. 네. 실험적 글쓰기 텍스트로서의 저자들에 대한 면면들을 또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글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우주 만물은 단지 문자와 글얼로 표현되지 않은 문장이다. 이런 말들을 남기고 있어요. 저런 말을 들어보면 글 쓰는 사람들은 많은 위안을 얻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어렵지만 사실 본질에 충실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꾸미고 사치를 부리고 글을 통해서 멋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글을 써야 되느냐? 우리 비평가 김현 선생이 말했죠. 멋있게 쓰려는 작가보다 성실하게 쓰려는 작가에게 끌린다 하듯이 뜻을 성심껏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글이라는 것이고요. 아까 박상용 선생은 마음을 넓히면 그 자체가 한 우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암 선생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주 만물이 이미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주 만물이 이미 문장이라면 우리는 우주 만물을 잘 살펴서 그 의미들을 잘 전달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서양에 시학이 있다면 동양에 문심조령이라는 창작 방법론 책이 있습니다. 시학을 장르론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창작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양의 문심조령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우주나 객관세계를 잘 살펴서 마음속에 문심이 생기면 용을 조탁하듯이 잘 전달하는 것이다. 그것이 글쓰기의 요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연암 선생이 말씀하신 것과 문심조령의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창작 방법론의 본질은 전혀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니체의 글쓰기입니다. 니체의 미학이기도 하죠. 바그너의 경우라는 짧은 글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은 가볍고 신적인 모든 것은 물결처럼 부드럽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본질에 가까운 것, 진리에 가까운 것은 무겁고 엄숙하고 어떤 특별한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니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는 가벼운 양식 속에 선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고요. 또 신적인 것들은 다 부드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그 바그너가 독일의 무대극을 창출하면서 나중에 히틀러에게 전체주의적 빌미를 줄 만한 기미를 발견하고 바그너를 비판하면서 니체가 던진 해안과 같은 글인데 저 글 속에서는 아주 멋진 글쓰기의 비약이 숨어들어 있는 것이죠. 질 들레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세계는 영원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생산되는 세계, 새로움과 창조성의 능력을 가진 세계다.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르코라는 책에서 한 얘기인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규절입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것, 세기를 다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그런 세계가 가장 바람직한 세계다. 새로움과 창조성의 능력을 가진 세계를
꿈꾼 것입니다. 글쓰기도 바로 그러한 새로움과 창조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본연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상용 선생은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죽음의 한 연구와 7조로는 수없이 많은 박상용식 조어가 있는데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언제 오느냐? 병을 앓다에서의 그 아름에서 온 이 어휘와 똑같습니다. 아픔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움도 마찬가지죠. 새롭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버려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고 그 아픔과 아름다움을 합쳐서 아름다움이라는 박상용식의 새로운 세계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강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은 평생교육의 공간입니다. 평생교육의 공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글읽기와 새로운 글쓰기, 즉 비평적 글읽기와 실험적 글쓰기를 실천하는 문학의 장으로서 나날이 변화해 나가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대중문학이며 시민문학이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맨 앞에 있는 첨단의 전위문학이며 새로운 문학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읽기와 쓰기는 이리적으로 연결된 실천 행위면서 외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내적인 어떤 생성의 에너지를 통해서 실천하는 내재적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니체와 들레즈, 박지원, 박상중의 되기와 또 이분들을 넘어서는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네 분의 저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또 다른 저작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교조적인 맹렬함을 넘어서서는 니체가 말한 어떤 도치의 글쓰기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부족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